미아동에 산다고? 그딴 달동네 출신이랑 결혼하면 우리 아들 체면이 말이 되냐? 예비 시어머니는 상견례 자리에서 제 얼굴을 손가락으로 찍으며 그렇게 외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차만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진짜 가진 사람은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걸 그녀는 끝까지 몰랐나 봅니다. 그리고 석 달 뒤, 눈 내리는 날 차가운 지하주차장 바닥에 그 여자가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히고 목소리가 떨릴 정도로 절박하게 매달리며 말했죠. 회장님, 제발 우리 태훈이만 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요. 오만했던 말과 표정이 고스란히 그 여자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던진 한마디가 결국 모든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 두 가족이 마주 앉았습니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는 남산타워가 반짝이고 화려한 야경이 배경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조명숙은 맞은편에 앉은 예비 며느리 수진의 단정한 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브랜드 로고 하나 보이지 않는 수수한 블라우스에 조명숙의 눈이 실망스럽게 찌푸려졌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수진이 깍듯이 인사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명숙은 억지로 미소 지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조명숙 옆에서 남편 한동철도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태훈이는 요즘 입만 열면 수진이 이야기만 하는구먼. 한동철이 아내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조명숙은 남편을 째려보며 입 다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때 이 회장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 아버지 이강수입니다. 저는 수진이 엄마 박혜란이에요. 수진 어머니 박혜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소박한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태도에서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네, 태훈이 엄마 조명숙입니다. 조명숙이 손목에 화려한 다이아몬드 팔찌를 과시하듯 흔들며 악수를 건넸습니다. 이 회장은 그 팔찌를 잠깐 바라보다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태훈이 아버지 한동철입니다. 한동철도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태훈이 어색하게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이지. 우리 수진이가 며칠 동안 설레했답니다. 박혜란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음식이 한 차례 나온 후 조명숙은 문득 젓가락을 소리나게 탁 내려놓았습니다. 듣자 하니 강북구에 사신다고요? 조명숙의 목소리에 숨기지 못한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박혜란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미아동에 삽니다. 미아동이요? 조명숙이 코웃음을 치며 웃었습니다. 재개발도 안 된 그런 동리가 재산이 됩니까? 한동철이 아내의 팔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여보, 그런 말은 좀. 어때? 사실을 말하는 건데? 조명숙이 남편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태훈이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용인 수지에 살아요. 60평대 아파트인데. 이 회장이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사는 동네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모양이군요. 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순진한 말씀하시네요. 조명숙이 손사래를 치며 비웃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시나 봐요. 우리는 곧 판교 쪽 신축으로 이사할 예정이에요.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조명숙의 스마트폰 화면에 문자가 떴습니다. 선물 계좌 추가 증거금 입금 요청이라는 글자가 잠시 떠올랐다 사라졌습니다. 조명숙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물 옵션 투자로도 돈을 꽤 많이 벌었어요. 조명숙이 자랑스럽게 가슴을 펴며 말했습니다. 자랑하려는 건 아니지만 작년 한 해에만 억대 수익을 냈어요. 투자라는 게 머리가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한동철이 불안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그런 이야기는 왜? 어차피 가족들 사이면 이런 얘기도 해야지. 수진이 다정히 물었습니다. 대단하세요. 어떤 종목에 투자하셨어요? 내가 말한들 네가 알겠니? 수준이 맞아야 투자 얘기도 하는 거지. 조명숙이 코웃음 치며 말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태훈이가 증권회사에 다니니까 결혼하면 최소한 강남에다 전세든 매매든 해야죠. 태훈이 당황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저희 형편에 맞춰서 결정할게요. 무슨 소리야? 시작이 중요한 거 아니니? 설마 너희 모은 돈에 맞춰서 노원이나 강북에서 시작할 건 아니지? 조명숙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분명히 말하는데 그 꼴은 못 본다. 강남이나 서초 쪽으로 알아보도록 해. 그리고 수진의 부모를 향해 못 박듯 말했습니다. 애들 집은 양가에서 절반씩 부담하는 걸로 하죠. 그 정도도 못 해주실 건 아니겠죠? 수진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혜란이 딸의 손을 잡고 다독였습니다. 이 회장은 인자한 미소를 유지한 채 찻잔을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참 수진아, 너희 회사가 나름 안정적이지? 급여는 얼마나 받니? 공무원이면 복지도 좋다며? 어머니, 태훈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좀 무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수입과 살림에 대한 것도 저희 둘이 잘 조율할게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뭐가 어때서 그래? 조명숙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때 박혜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 수진이는 성실하게 자기 역할 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손 벌리는 일도 없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실히 밥 먹여주나요? 조명숙이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이 회장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식사 잘했습니다. 태훈이 바르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만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이 회장이 조명숙과 한동철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동철도 어색하게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수진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부모님과 함께 먼저 가보겠습니다. 수진아. 태훈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수진은 부모님과 함께 룸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조명숙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태훈아, 너 정말 저런 가난뱅이 집안에 장가들려고 하는 거냐? 엄마가 말한 선자리는 정말 안 나갈 셈이야? 그 집 딸은 대기업 임원 딸이라고 했잖아. 여보, 태훈이는 이미 수진이랑 결혼하기로 마음 정했고 우리 오늘 상견례까지 했잖아. 근데 당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한동철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 다 우리 아들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태훈은 말없이 고개만 떨궜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룸 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상견례 나흘 후 조명숙이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시간 있으면 좀 만날까? 조명숙의 목소리가 상견례 때와 달리 다정했습니다. 네, 어머님. 어디서 뵐까요? 코엑스 VIP 라운지로 와. 중요히 할 말이 있어. 수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쇼핑몰에 도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VIP 라운지에서 조명숙은 명품 백을 옆에 두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리 와. 조명숙이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자 조명숙이 핸드백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서초동 타워형 아파트 전세 계약서였습니다. 전세금이 22억이야. 어때?
수진이 휘둥그레진 눈으로 계약서를 바라봤습니다. 22억이요? 요즘 강남 시세가 그렇지. 그래도 이 정도는 되어야 너희 출발이 좋다고 할 수 있지 않겠니? 조명숙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준에는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넌 결혼 준비한다면서 아무 생각이 없구나. 시작이 중요한 거야. 아무튼 집은 반반으로 하자. 부모님께 그렇게 전해. 조명숙이 무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진이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제가 모은 결혼 자금으로 시작하려고 했어요. 태훈 씨랑도 그렇게 얘기가 됐고요. 뭐야? 돈이 없다는 거니? 조명숙이 비웃음을 흘리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선물 옵션 앱을 켜자 화면에 450%라는 수익률이 나타났습니다. 이거 봐라. 나는 이렇게 노력해서 돈을 벌고 있잖니? 이걸로 11억은 내가 투자하마. 주는 거 아니고 투자하는 거야. 내 뛰어난 머리로. 조명숙이 휴대폰을 수진의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노력을 해야지. 너네 지금 산다는 그 미아동 빌라라도 팔아서 보태라. 조명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동네에 낡은 빌라 갖고 있어 봤자 뭐하니? 팔아서 전세금에라도 보태면 좋잖아.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큰 돈을 투자해 주신다는 건 감사해요. 하지만 그 집은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살 집이야 또 구하면 되지. 이참에 좀 좋은 동네로 옮기도록 하고 태훈이를 위해서 그 정도 희생은 할 수 있잖아. 조명숙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집에 가서 부모님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상의할 게 뭐가 있어? 결혼하려면 이 정도야 당연히 할 일이지. 조명숙이 소리를 높였지만 수지는 이미 라운지를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태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훈 씨, 오늘 자기 어머니를 만났어. 어머니가 혹시 뭐라고 하셨니? 태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신혼집을 혼자서 벌써 결정하셨더라고. 전세금이 22억이래. 뭐라고? 태훈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을 팔아서 절반을 보태라고 하시는데 전화기 너머로 태훈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어머니께 말해볼게. 하지만 태훈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한편 이 회장의 사무실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조명숙 씨가 운영하는 사업체 조사 결과입니다. 이 회장이 파일을 펼쳐보았습니다. 매출 허위 기재와 과도한 접대비 내역이 가득했습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내역도 확인됩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백화점 VIP 카드, 명품 쇼핑, 고급 스파 이용, 모두 법인카드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 회장이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일단 지켜보게. 네, 알겠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나갔습니다. 이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명숙이 아들을 이용해 신분 상승을 꾀하는 속물임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조명숙은 수진의 집안에 반응이 없자 남편 한동철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당신은 왜 상견례에서 아무 말도 안 했어? 여보, 당신이 너무 심하게 한 것 아니야? 한동철이 말했습니다. 심하긴 뭐가 심해? 뭐 틀린 말했어? 조명숙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태훈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태훈아, 수진이네에서 연락 왔니? 아직이요, 어머니. 수진이 부모님은 우리가 너무 무리하는 게 아닌지 염려하고 계세요. 태훈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염려는 무슨, 나라고 생각이 없겠어?
조명숙이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너 정말 그런 집안 애랑 결혼할 거냐? 어머니, 수진이는 좋은 여자예요. 부모님 인품도 훌륭하시고요. 좋은 사람이면 뭐해? 돈이 없는데. 사는 동네 봐라. 조명숙이 태훈의 뺨을 때렸습니다. 당장 헤어져. 여보, 아들한테 무슨 짓이야? 한동철이 깜짝 놀라 아내를 말렸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 조명숙이 남편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태훈이 뺨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대체 뭘 바라시는 거예요? 다 널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가난한 집안이랑 결혼하면 평생 너 고생길이 훤하니? 태우는 비참한 기분으로 방에 들어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머리가 너무 복잡하다. 문자를 보낸 후 태우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사랑과 어머니의 탐욕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자신이 초라했습니다. 그 시각 이 회장의 책상 위에는 조명숙의 모든 자산과 부채 목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겉모습과는 달리 실상은 빚덩이였습니다. 이 회장이 서류를 덮으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상처받을 텐데. 이 회장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조명숙은 평소처럼 스마트폰으로 선물 옵션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는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체 이게 뭐야? 조명숙이 휴대폰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파죽지세로 오르던 원유 선물 가격이 무섭게 폭락해 있었습니다. 중동 정세 급변으로 선물 시장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조명숙이 거실을 서성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가 큰 레버리지를 걸어 투자했던 선물 계좌는 순식간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강제 청산되어 버렸습니다. 옆방에서 자던 한동철이 시끄러운 소리에 깼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새벽부터 왜 이렇게 시끄러워? 망했어. 완전히 망했다고. 조명숙이 사색이 된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선물이 다 날아갔어. 내가 투자한 돈이 몽땅 사라졌다고. 한동철이 놀라며 아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얼마나 투자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다 날려버렸는데. 조명숙이 고개를 흔들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사업 자금을 빼돌려가면서까지 투자했기에 남편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조명숙이 스마트폰을 주워들고 다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표시된 숫자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역사에 기록될 대폭락장이었습니다. 아니야. 다시 오를 거야. 분명 그럴 거라고. 조명숙이 자신을 위로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조명숙은 용인 수지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12평 남짓한 허름한 공간에서 그녀는 손실을 만회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조명숙 대표님이시죠? 냉철한 인상의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한성그룹 법무팀 박영진 실장입니다. 조명숙이 의아해하며 명함을 받았습니다. 사업상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박 실장이 의자에 앉으며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죠? 조명숙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조 대표님께서 사업 자금으로 빌리신 사채의 채권 매입 서류입니다. 채권 매입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저희 회사에서 조 대표님의 빚을 넘겨받았다는 뜻입니다. 박 실장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약속된 이자가 밀린 지 벌써 5개월입니다. 조 대표님. 조명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깐만요.
이자는 다음 달에 낼 예정이었는데 계약서에는 분명히 매월 1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 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적힌 서류였습니다. 명품 쇼핑, 고급 에스테틱, 골프장 회원권 이용료 등이 회사 돈으로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자료는 어떻게? 조명숙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신 것이 확인됩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따라서 사업체 자산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회사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해요. 조명숙이 소리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뿐입니다. 박 실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연체된 이자와 원금을 모두 갚지 못하면 강제 집행에 들어갑니다. 기다려봐요. 내가 부동산 펀드 투자로 큰 돈을 벌었거든요. 조명숙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재건축 조합에 투자한 돈이 곧 10배로 돌아올 거예요. 박 실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명숙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녀가 믿었던 부동산 펀드 운용사가 잠적해버린 것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녀는 급히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재건축 펀드 사기 드러나라는 뉴스가 첫 번째로 떴습니다. 대표 해외 도피, 투자자 수백억 피해. 조명숙은 기사를 읽으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회사 자금까지 빼돌려 투자한 땅은 개발이 불가능한 그린벨트였습니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조명숙이 휴대폰을 집어 던지려다 말고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고 증권 계좌를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조명숙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신용거래 반대 매매 완료. 계좌 잔액 0원. 빚으로 산 주식들이 모두 강제로 팔린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마침 돌아온 태훈이 화면을 보며 물었습니다. 태훈아, 우리 망했다. 조명숙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순식간에 그녀의 모든 자산이 공중분해되었습니다. 한동철이 퇴근해서 돌아와 집안 분위기를 보고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야? 표정들이 왜 그래?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조명숙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집도 있고 회사도 있잖아. 집은 전세고 회사는 망했어. 빚만 수십억이야. 조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십억이라고? 한동철이 놀라며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조명숙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했던 그녀의 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찬바람이 창틈으로 불어왔습니다. 태우는 어머니가 울고 있는 거실을 빠져나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박 실장이 남기고 간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 사채 계약서, 부동산 펀드 사기 관련 자료들이었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라고. 태훈이 서류를 하나씩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내역이 수십 장에 걸쳐 적혀 있었습니다. 태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태훈은 난간에 기대어 서서 수진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나야. 태훈 씨, 이 시간에 왜? 미안해. 태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우리 결혼 못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어머니가 큰일을 저질렀어. 태훈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리고 사기까지 당했어. 빚이 수십억이야. 태훈 씨, 차근차근 얘기해봐. 아니야. 미안해. 너한테까지 피해를 줄 순 없어. 잠깐, 태훈 씨. 수진이 소리쳤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져 있었습니다. 태훈은 어둠 속을 터덜터덜 걸었습니다. 어머니의 잘못을 자신이 어떻게든 만회하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수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정을 넘어갈 무렵 수진은 아버지 이 회장의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빠, 들어가도 돼요? 이 회장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잠 안 자고 무슨 일이니? 아빠, 태훈 씨가 갑자기 결혼을 못하겠다고 했어요. 이 회장의 표정에는 놀라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아빠는 뭔가 아는 거예요? 수진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수진의 눈에 책상 위에 서류들이 들어왔습니다. 등기부등본이 여러 장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진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용인 수지의 한 아파트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소유자 이름에는 이강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주소는 태훈이 가족이 살고 있는 아파트. 이 회장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태훈 신이가 사는 집이 아버지 것이라는 말이에요? 수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25년 전부터 사둔 수익형 부동산 중 하나야. 이 회장이 또 다른 서류를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조명숙이 사업을 하던 오피스텔 건물의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역시 소유자는 이강수였습니다. 이것도 아버지 건물이에요? 그 여자가 그토록 자랑하던 것들이 다 내 것이었어. 이 회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한테는 수백 명의 임차인 중 유독 오만했던 한 명으로 기억되는 사람일 뿐이었는데 수진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조명숙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어. 이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마지막 시험장이었던 셈이지. 아빠가 그렇게 조용히 계셨던 이유가 그래. 그 여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싶었어. 그런데 기대를 저버리지 않더구나. 우리가 이 동네 토박이의 유지인 것도 모르고 주소지 하나 보고 우리 가족을 평가하고 무시했지. 이 회장이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개발 전에 내 할아버지가 수십만 평의 땅을 소유했었어. 지금은 다 아파트가 됐지. 대신 보상금으로 서울 곳곳에 부동산을 사뒀어. 한성타워를 비롯해서 네가 아는 것들은 그저 일부일 뿐이란다. 수진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사는 곳 하나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해버리는 그 여자 태도가 참 실망스럽더구나. 태훈이는 어떻게 그리 바르게 잘할 수 있었던 건지. 그때 이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래, 박 실장. 회장님, 조명숙 씨의 전세 보증금 전액 압류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이 회장이 전화를 끊고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법대로 원칙대로 한 것뿐이야. 이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 여자가 먼저 내 딸을 무시했어. 우리 가족을 모욕했지. 그리고 태훈이라는 착한 아이까지 망치고 있었고.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태훈 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그 아이가 선택할 일이야. 이 회장이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진짜 됨됨이는 어려울 때 드러나는 법이거든. 수진은 아버지가 왜 상견례에서 그토록 침묵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태훈 씨한테는 죄가 없어요. 물론이지. 그래서 지켜보는 거야. 이 회장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말이야.
조명숙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아파트 현관에서 들려오는 소음 때문이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현관문에 선명한 붉은색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채권 압류 통지서. 조명숙이 종이를 뜯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권 압류 통보서였습니다. 이게 뭐야? 전세금까지 압류한다고? 조명숙이 소리를 지르며 한동철을 깨웠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우리 전세금을 못 받게 됐어. 조명숙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흔들었습니다. 전세금을 왜 못 받아? 한동철이 잠옷차림으로 나와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사채 빚 때문에 전세금 받을 권리까지 압류됐어. 조명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경비실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경비 아저씨, 나와봐요. 경비원이 놀라며 문을 열었습니다. 부인, 무슨 일이세요? 우리 집 주인이 누구예요? 조명숙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주인이요? 글쎄요. 계약할 때 부동산에서 확인 안 하셨어요? 경비원이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아저씨가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당장 말해봐요. 한성그룹에서 관리한다고만 들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그런 집들이 꽤 많아요. 경비원이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한성그룹? 그게 뭐예요? 저도 잘 몰라요. 그냥 그렇게만 들었어요. 조명숙은 집에 돌아와 스마트폰을 켜고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한성그룹. 검색 결과가 나열되었습니다. 맨 위에 회사 홈페이지가 떴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자 CEO 인사말 메뉴가 보였습니다. 그 메뉴를 누르고 화면에 나타난 얼굴을 보는 순간 조명숙은 얼어붙었습니다. 상견례에서 보았던 이 회장의 인자한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조명숙은 너무 놀라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이강수. 조명숙은 홈페이지를 뒤졌습니다. 한성타워를 비롯해 서울 시내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조명숙은 자신이 달동네 촌놈이라고 무시했던 그 남자가 자신이 자랑하던 모든 것의 주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순 없어. 이건 아니야. 조명숙이 급하게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녀가 알고 있는 최고 위층 인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국장님. 저 조명숙이에요. 아, 조 사장. 무슨 일이세요? 혹시 한성그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한성그룹이요? 한성타워 이 회장님 말씀이세요? 이 회장이 누구예요? 서울에서 손꼽히는 부동산 재벌이신데요. 왜 갑자기? 조명숙이 전화를 끊고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박 의원님. 조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한성그룹 이 회장님 아세요? 당연히 알죠. 서울 부동산계의 큰손이신데. 왜요? 조명숙이 또 전화를 끊었습니다. 몇 통의 전화를 더 걸어봤지만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한성타워 최상층에서는 이 회장과 수진이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의 풍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빠, 태훈 씨한테서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도 많이 힘들 거야. 이 회장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결혼까지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테니. 아빠는 괜찮으세요? 아빠, 내가 상처받을까봐 그게 가장 걱정이었어. 이 회장이 다정하게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훈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옳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네. 조명숙 씨 같은 분이 시어머니가 되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수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회장이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리 딸 많이 컸구나. 한편 조명숙은 아파트 로비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아파트 전세 계약할 때 집주인 비서가 왔었잖아요. 경비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집주인은 안 오는지 물어봤었는데 비서분이 관리한다고 해서 조명숙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서울에서 용인으로 이사 올 때 젊은 남자가 와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이 회장의 비서였던 것입니다. 기가 막히네. 내가 그동안 이 회장 집에서 산 거였다니. 조명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용인 수지 아파트도 사업하던 오피스텔 건물도 모두 이 회장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금조차 사채빚 때문에 압류되어 한 푼도 건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조명숙이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곧 계약이 만료되어 집에서 나가야 하는데 갈 곳도 없고 받을 돈도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조명숙이 로비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이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무시했던 미아동 빌라조차 이제는 자신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진실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여보, 왜 여기 앉아 있어? 한동철이 내려와 아내를 찾았습니다. 여보, 어떡해? 우리 진짜로 망한 것 같아. 조명숙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수진이 아빠 말이야. 그 사람이 우리 집 주인이었대. 뭐라고? 한동철이 놀라며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강북 가난뱅이라고 무시했는데 알고 보니 우리보다 수백 배 부자였어. 조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가 그 사람 집에서 살았다는 거야? 그래. 그리고 전세금도 압류돼서 한 푼도 못 받아. 이제 우리 어디 가서 살지? 조명숙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우스웠을까? 얼마 후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부터 집행관들이 아파트에 몰려왔습니다. 오늘까지 나가셔야 합니다. 집행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조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명품 옷가지를 캐리어에 구겨 넣었습니다. 한동철은 수년간 쌓인 세월의 흔적들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여보, 갈 곳은 생각해뒀어? 한동철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 나가자. 뭐라도 방법이 있을 거야. 조명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1시간 후 두 사람은 각자 캐리어를 2개씩 끌고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모텔이라도 가자. 한동철이 제안했습니다. 돈이 어디 있어? 통장 다 압류됐는데. 조명숙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캐리어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조명숙이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조명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한태훈 씨 보호자이신가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입니다. 조명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태훈이 왜요? 무슨 일 있나요? 한태훈 씨가 어젯밤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뭐라고요? 조명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 바로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명숙과 한동철은 캐리어를 그대로 두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가 나와 설명했습니다. 환자가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요? 젊은 사람이 무슨... 한동철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가 원인인 듯합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며칠간 대리기사 일을 했다고 하시더군요. 대리기사요? 조명숙이 입을 벌렸습니다. 밤새 일하느라
피로가 누적된 것 같아요. 조명숙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왜 대리기사를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의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빨리 수술해 주세요. 조명숙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비용 고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응급수술로 4천만 원 정도. 4천만 원이요? 조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조명숙이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태훈아, 태훈아. 조명숙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했습니다. 나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자신의 허영과 오만이 결국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여보, 진정해. 한동철이 아내를 달랬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왜? 조명숙이 바닥을 구르며 오열했습니다. 그때 수진이 응급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서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태훈 씨는 어디에 있어요? 수진이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5번 침대에 계세요. 조명숙이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초점 잃은 눈으로 앉아있는 조명숙과 수진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은 조명숙을 지나쳐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태훈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태훈 씨. 수진이 태훈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태훈의 얼굴은 창백했고 의식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태훈을 바라보며 수진은 문득 태훈이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냥 너무 걱정이 많아서 그래. 나도 엄마 때문에 힘들 때가 있지만 그래도 엄마니까 내가 좀 참으려고 해. 그때는 그냥 착한 아들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태훈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태훈 씨, 괜찮아질 거야. 수진이 태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환자분과 어떤 사이이세요? 약혼자예요. 수진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수술이 시급한 상황인데 보증금이 얼마나 필요해요? 수진이 간호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밖에서는 조명숙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수진의 마음도 무거웠지만 태훈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수진은 조명숙을 지나쳐 곧장 원무가 창구로 향했습니다. 수술 동의서 주세요. 제가 보호자입니다. 수진이 말하며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잠깐만. 수진아. 조명숙이 뒤따라와 수진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니? 놓으세요. 수진이 차갑게 말하며 조명숙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건 오직 태훈 씨를 위해서 제가 내린 결정이에요. 원무과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보호자 서명하시고요. 그리고 보증금 납부하시면 됩니다. 수진이 서류에 이름을 적으며 말했습니다. 빨리 수술해 주세요.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의료진이 태훈을 수술실로 옮겼습니다. 수진은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조명숙이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하구나.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수진이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태훈 씨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그런데 태훈 씨는 어머니를 원망하지도 않더라고요. 수진이 수술실 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시간 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와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됐습니다. 하지만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태훈이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아직 의식은 없었지만 숨을 고르게 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막대한 병원비 청구서가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마련하지? 조명숙이 청구서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조명숙은 병실을 나와 밖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어디가? 한동철이 물었습니다.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조명숙이 우산도 없이 병원을 나섰습니다. 빗속을 걸어 한성타워까지 갔습니다. 로비로 들어가려 했지만 보안 요원이 막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 방문 약속하셨나요? 이 회장님을 만나러 왔어요. 약속이 없으면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조명숙은 지하주차장 입구로 갔습니다. 차단기 앞에서 이 회장의 차를 기다렸습니다. 비가 점점 더 세게 내렸습니다. 조명숙의 옷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자정이 되어서야 검은색 세단이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이 회장의 차였습니다. 조명숙이 젖은 몸으로 차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이 회장이 차창을 내렸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회장님. 조명숙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빗물이 고인 아스팔트 바닥이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조명숙이 머리를 숙이며 울었습니다. 제발 태훈이만 살려주십시오. 일어나세요. 이 회장이 차에서 내리려 했지만 조명숙이 막았습니다. 내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제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조명숙의 마지막 명품 코트가 진흙탕물에 젖어갔습니다. 수진이한테 못되게 굴고 회장님을 무시하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조 여사님, 이 회장이 차창 너머로 말했습니다. 태훈이 수술은 잘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수진이가 도와줘서요. 조명숙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태훈이, 그 아이 심성이 참 곱더군요. 이 회장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제가 그런 아이를 그렇게 아프게 했어요. 조명숙이 자책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태훈이가 회복하는 거 아닐까요? 이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조명숙이 빗속에서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감기 걸립니다. 저는 상관없어요. 제발 태훈이만. 이 회장이 한참 동안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빗소리만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조 여사님, 이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제 사무실로 오세요. 조명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이 회장이 차창을 올리고 떠나갔습니다. 조명숙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 회장이 자신을 완전히 외면하지는 않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박 실장이 조명숙을 병원 휴게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종이 2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조명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훈 씨의 병원비 전액에 대한 차용증과 근로계약서입니다. 박 실장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병원비를 대신 내주시고 조 여사님께서 갚아 나가시면 됩니다. 조명숙이 계약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직물 안에는 한성타워 주차관리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주차관리원이요? 네. 주차관리팀 소속으로 일하시면 됩니다.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급은 60% 이상 병원비 상환에 쓰인다는 조건입니다. 조명숙이 차용증을 보니 5천만 원이라는 큰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언제 다 갚죠? 성실히 일하시면 3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조명숙이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께 어떻게 인사를. 성실함으로 성의를 보이시면 됩니다.
조명숙이 서류에 모두 서명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적으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칠 후 조명숙은 주황색 주차관리원 유니폼을 입고 한성타워 직원 라커룸에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구나. 조명숙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손목에 차고 있던 다이아몬드 팔찌를 풀었습니다. 상견례 때 자랑하던 그 팔찌는 비에 젖어 빛이 발했습니다. 조명숙이 팔찌를 라커 깊숙이 던져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과거의 허영심도 함께 버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조 씨,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된 김 팀장입니다. 나이 든 여자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조명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김 팀장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조명숙은 한성타워 지하주차장으로 가서 차량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형광봉을 들고 차량을 유도하며 정성껏 일했습니다. 조명숙이 형광봉을 휘두르며 차량을 안내하는 모습은 과거의 그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달 후 태훈이 퇴원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한성타워에서 일하신다고요? 태훈이 한동철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너 병원비 갚으려고. 한동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이 회장님께 가봐야겠어요. 태훈아, 너 아직 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태훈이 한성타워로 향했습니다. 최상층 회장실 앞에서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이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훈이 사무실로 들어가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태훈이 머리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저지른 일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일어나라. 이 회장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빚과 제 병원비 모두 제가 갚겠습니다. 태훈이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하게 해주세요.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이 회장이 박 실장을 바라봤습니다. 박 실장, 어떻게 생각하나? 신원조회 법적 문제 없음 확인했습니다. 박 실장이 보고했습니다. 채용 가능합니다. 이 회장이 태훈을 바라봤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으로 일할 수 있겠나? 네. 감사합니다. 태훈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태훈은 매일 성실히 일했고 월급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어느 날 태훈이 수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진아, 만날 수 있어? 좋아. 어디서 볼까? 공원에서 보자. 두 사람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태훈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돌려줄게. 약혼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왜 이걸 돌려줘? 수진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널 마주할 면목이 없어. 태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달라고 할 수 없잖아. 하지만 수진은 반지를 받는 대신 태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한테 태훈 씨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르는 거야? 수진아. 태훈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집안이 아니라 내가 결혼할 그 한 사람을 보는 것뿐이야. 태훈이 망설이다 주머니에서 열쇠와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수진이 계약서를 들여다봤습니다. 반지하 원룸 월세 계약서야. 태훈이 작게 말했습니다. 내 힘으로 얻은 첫 번째 방이야. 태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서 나와 다시 시작해 줄 수 있어? 수진이 열쇠를 내려다보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태훈 씨와 함께라면 얼마든. 태훈이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몇 개월 후 한성타워 로비에서 야간 근무를 서던 안내 직원 태훈과 새벽 주차 관리를 하러 나온 주차관리원 조명숙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그래, 태훈아. 두 사람이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가며 각자의 일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훈이 계약한 작은 반지하 원룸에 수진과 태훈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라면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태훈 씨, 반지하면 어때? 나 정말 행복해.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태훈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두 사람이 마주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조명 속에 화려했던 가면이 벗겨지며 드러난 건 허영심의 무서운 결과였습니다. 돈과 명품으로 치장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빚더미, 그리고 진정한 사람의 됨됨이를 보지 못한 채 타인을 깔보던 오만함이 결국 가족 모두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명숙이 빗속에서 무릎 꿇으며 진심으로 뉘우쳤을 때 태훈이 자신의 힘으로 작은 방을 얻어 새 출발을 다짐했을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회장의 따뜻한 배려와 수진의 순수한 마음,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만들어낸 두 번째 기회. 작은 반지하 원룸에서 나누는 컵라면이 그 어떤 호화로운 만찬보다 따뜻했던 이유는 그곳에 진실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또는 이 이야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